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경영학이 어떤 학문 체계, 경영학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학문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경영학이란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 체계를 말한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경영학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갖다가 다루는 학문 체계가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 현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고 있는 자체가 뭐죠? 학생으로서 수행해야 될 활동들, 수험생으로 수행해야 될 활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이론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영학은 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4가지의 구성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야기했지만 이 4가지 체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를 했죠. 인사조직이 뭐였어요? 사람. 네, 사람입니다. 경영을 하려면 사람을 갖다가 이끌어야 된다라고 아까 경영관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인사조직이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은 보통 어떤 학문을 갖다가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배웠죠? 알고 있죠? 심리학이죠, 심리학. 그래서 인사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심리학 이론들이 기반이 돼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 체계라면은 인사조직에서 다루는 건 뭐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인사조직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적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조직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관리. 생산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었죠. 생산은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경영학의 발전 단계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경영학이 시작된 것도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생산을 잘하려면은 사람들을 잘 관리해주고 기계를 갖다 잘 다뤄야겠죠. 근데 사람을 잘 관리하고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람 관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인사조직에서 다루게 돼요. 그러면 생산관리에서 뭘 다루게 된다? 기계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분량을 갖다 어떻게 적게 만들며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생산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식 같은 걸 만들어내게 되면은 특정 상황에서 그 공식에 대입하면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걸 갖다가 만든 게 바로 경영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과학 여러분들 6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뭐다? 생산을 갖다가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 체계를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정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물물교환이 마케팅입니다. 어떤 것과 어떤 거의 물물교환이다? 판매자와 소비자에 있어서의 물물교환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자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갖다가 판매하게 되고요. 소비자는 뭘 주게 되죠? 그에 따라서 돈을 주게 되죠. 그런 막교환의 형태가 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업료 내고 이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따라서 강의라는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어렵지 않다. 재무관리 있는데 이 재무관리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일반 경영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 재무관리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재무관리가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을 가지고서 이 돈을 갖다 어떻게 좀 더 불려볼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재무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바로 경영학의 구성 체계이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까요?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내용인데 경영학이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의사결정. 아까 요약장표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의사결정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지만 그에 따라서 올바른 결과를 갖다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올바른 결과가 있어야지만 기업은 영속성을 갖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은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거는
어떤 똑바른 해결책을 갖다가 답을 찾으려면은 그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준을 선택하면은 반드시 올바른 결과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될 수도 없으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그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기준들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사결정의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원래 곱슬머리인데 오늘 동영상 촬영한다고 좀 잘 보이려고 어저께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이트 파마한 이유는 뭐냐면 원빈같이 이렇게 좀 좀 생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좀 좋게 보이려고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죠. 제 머릿결은 착 달라붙는 머릿결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무슨 연구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생머리는 아니다, 이렇게 될지 전혀 몰랐던 거죠.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사결정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 수가 있으면요, 그 결과에 맞게 의사결정하면 돼요. 근데 그 결과를 갖다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기준을 잡기가 어렵고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사결정은 어떤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과정을 갖다 소개한 그림이 9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지는 않았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발견이에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뭐다? 문제가 생겨날 때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해당되는 문제를 갖다가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를 갖다가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잘못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잘못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뭐 개인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회사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크나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문제 발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를 발견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대안 도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준들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게끔 뭐 회의를 한다던가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 대안 중에 어떤 대안이 좋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된 대안이 뭐다? 선택된 대안. 말 그대로 의사결정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해결이 되거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해결이 되거나 안 되는 경우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다시금 똑같은 문제가 발견됐을 때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게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결이 됐으면은 그 해결된 방안을 가지고서 똑같은 문제가 발견됐을 때 똑같은 대안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근데 해결이 안 됐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이 해결이 안 된 방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도출해서 선택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순환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에서 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발견했죠. 어떤 문제? 경영학 수업을 갖다가 내가 안 들었어. 경영학을 안 들으면 CPA 시험을 못 봐. 그게 바로 문제 발견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안들을 보니까 여러 학원들이 있어. 그 여러 학원 중에 웅지경영 아카데미 경영학 강사를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배우면 뭔가 점수를 갖다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올바른 의사결정이었을까요?
올바른 의사결정이야. 잘 선택했어요. 잘 선택했으니까 여러분들 제 수업 충실히 들으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은 나중에 또 내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음에 경영학 수업을 들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제 수업을 또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순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 쉽게 얘기하면 안 나옵니다. 왜 이 시험 문제 안 나올까요? 쉽잖아. 너무 뻔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게 경영이라고 붙였지만 우리 주변에 있어서 너무 손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시험 문제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의 의미를 갖다 파악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유형을 정리한 표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가 12페이지까지 소개되고 있는 유형들을 갖다가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이에요. 이 상황은 뭐냐면 의사결정자가 현재 처해져 있는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확실한 상황이에요. 그 확실한 상황은 뭐냐면은 내가 의사결정 상황에 놓여 있어.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알 수 있는 게 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서 결과를 알 수 있다 없다라고 했어요. 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꼭 결과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결과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다? 대부분의 의사결정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의사결정 중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의사결정도 있어요. 그런 의사결정을 갖다가 확실한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예가 그거죠. 수학 공식 생각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뭔가 결과가 나타나 있는 거는 확실한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확실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정답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선택만 하게 되면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런 확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경우는 드물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느냐? 두 번째,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이 위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 번째 나와 있는 불확실한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불확실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게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이 불확실한 상황도 아니고 확실한 상황도 아닌 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끔 제시되어져 있는 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건 예측. 이건 뭐다? 결과가 놓여져 있는 거. 예측할 수 있다는 거는 확률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게 위험한 상황. 여러분들 복권 사면은 복권에 대한 기대값이 있죠.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이 몇 프로다라는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제시되어 있는 수치가 바로 뭐다? 위험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확률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확률에 맞게 선택을 해서 의사결정하면 거기에 맞는 결과를 갖다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불확실한 상황이 있는데 이건 앞서 이야기했듯이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쉽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되게 이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최대한 위험한 상황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바꿔주려면 해줘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네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 선택에 있어서의 대안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들을 갖다가 몇 가지를 마련해 주면은
그나마 이 안에서 후보군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정보를 갖다가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확률 정보들이 있겠죠. 그 확률 정보에 맞춰서 의사결정하면 어떻게 된다? 최대한 위험한 상황 쪽으로 옮겨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최대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안들을 갖다가 후보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충 상황이 있어요. 이 상충 상황 같은 경우 뭐냐면은 의사결정자가 2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서 제시되어 있던 확실한 상황, 위험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해요. 의사결정자가 단독일 때는 가능한데 상충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일 때만 가능한 의사결정 상황이 상충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충 상황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의사결정자들이 있는데 의사결정자가 특정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상충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학에서는 게임 이론에서 이 상충상을 갖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가위바위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먹을 냈는데 상대방이 가위를 내면 상대방은 지게 되고요. 상대방이 보재기를 내면 상대방은 이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내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상충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충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로 상충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치킨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치킨 게임이 뭐냐면은 경쟁 기업이 있을 때 이 경쟁 기업이 똑같은 아이템을 판매해요. 이 똑같은 아이템을 판매할 때 가장 소비자를 갖다가 쉽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한 제품을 갖다 가격을 낮춥니다. 그럼 경쟁자에 있는 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더 가격을 낮추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낮춰요. 그럼 얘는 거기에 맞게 더 낮춥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추다 보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죠? 소비자겠죠. 그래서 상호 간의 의사결정의 방법에 따라서 이 소비자가 얻는 이유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충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어떤 식의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의 경쟁업체가 램 시장에서 경쟁에 붙었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쟁업체에서 가격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낮췄습니다. 그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더 낮추죠. 대만은 더 낮췄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대만 업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본 건 소비자였는데 대만 업체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망하게 되니까 삼성은 어떻게 했어요? 가격을 갖다 다시 올리겠죠. 그럼 피해를 보는 건 누구다?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상충 상황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4가지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4가지 상황으로 갖다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갖다가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 정보.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저 정보가 있어야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가 있으면은요,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저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자가 주관대로만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런 정보를 갖다가 살펴본 게 정보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보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량적 정보고요. 하나는 정성적 정보예요.